북메이트. 안녕하세요. 채널 북메이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보험 출판사에서 나온 추적단 불꽃의 엠번방 추적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엠번방을 밝히게 된 과정, 불과 단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어떤 법안이 제정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선 엠번방을 밝히게 된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분은 기자를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탐사 심층 르포 취재물 공모전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기사 주제를 불법 촬영으로 잡게 되면서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텔레그램을 알게 되고 접속을 하게 돼요. 거기에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거를 공로나 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긴 시간 고민을 하다가 선배 기자의 조언을 받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또 가해자 연대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공로나 하는 게 정말 피해자를 위한 길이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찰과 수사 공조를 시작을 하고요. 이후 매일 새벽 3, 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100여 개의 대화방을 확인하면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면 바로 텔레그램에 접속할 정도로 여기에만 몰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많은 대화 중에서 본인의 신체 검사 결과를 밝히게 된 어떤 범죄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첫 범죄자를 검거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좀 희망을 얻기도 했지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린 범죄자가 징역 1년밖에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걸 보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입수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엠번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지인 능력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피해자 A씨의 신상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올리던 가해자가 있었어요. 그 A씨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사진들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본인 사진은 지인만 공개하기 때문에 팔로워 그룹을 나눠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서 그 지인을 능욕한 범죄자가 누군지를 좁혀갑니다. 그렇게 나눠서 좁혀가다가 마지막에는 한 명씩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서 검거를 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반년이 넘게 추적을 하고 본인들이 공모전 기사가 보도가 되었지만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서 좀 절망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텔레그램을 지우고 외면을 할 수 없으셨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9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추적이 20년 2월에 국민청원으로 올라가고 3월에 박사가 검거가 되면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추적기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단과 불,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두 분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하지 않던 두 사람이 공모전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엠번방을 추적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들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미투, 젠더 권력,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 본인들이 겪었던 수많은 성희롱과 성폭력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기에 겪었던 그런 상처들이 여기 녹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남성이 얼마나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왜 이런 엠번방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성과 관련된 인식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기서 피해자 다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범죄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또 현재 법의 한계, 어떤 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그루밍 처벌법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함정수사 법제화라든지 이 추가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3가지 정도 좀 고민할 거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졌어요. 아까 지인 능욕을 한 그 피해자 A의 사진을 올린 그 가해자가 경찰에 잡혔을 때 한 이야기가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본인의 마음의 동기를 좋아해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성과 관련된 인식에서 왜곡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불과 다한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단 2명이 겪은 그 수많은 성희롱과 성폭력들, 위협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얼마나 한 명의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게 참 씁쓸하고 착잡했어요. 또 여기 나온 내용인데 이분들이 1년에 2-3번씩 만나는 지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젠틀한 남성인데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라는 알람이 뜨면서 설마 해서 N번방을 뒤졌는데 그 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을 배신감과 두려움들, 그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느꼈을 고통의 마음이 아팠고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살기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피해자 다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피해자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지 피해자가 얼마나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깨끗한 사람인지가 아니잖아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피해자 다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일탈계를 한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법이나 정보통신법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법이 왜 존재하는가? 피해자가 한 행동이 상식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인식은 틀렸다. 피해자의 말, 글, 행동을 평가하여 합격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의심한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세상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 당할 만해서 당하는 피해자는 없다.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서로 싫더라도 그냥 외웠으면 좋겠다. 여기 나온 예시랑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현금 인출기에서 큰 돈을 인출하고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고 막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떤 범죄자가 이 돈을 뺏어가게 돼요. 그 과정을 경찰이 CCTV로 확인을 하고 나서 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잘못 관리해서 그러지 않냐? 라고 질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이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지 이분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완벽하고 깨끗한 그런 피해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어떠하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두 분의 추적기를 보면서 이 두 분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매일 새벽 3, 4시까지 잠에서 깨어나서도 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면서 100여 개의 방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건조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역겹고 불쾌한 그 영상들과 발언들을 오롯이 몸으로 감내해가고 그거를 수용해가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뭐였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다. 우리는 모든 장면이 충격적이라서 답할 수 없다 라고 답한다. 기자나 작가나 PD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한 장면만 소개해달라고 한다. 나는 내 기억 저편에 도사린 잔상을 타인의 청에 의해 억지로 꺼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20년 8월 7일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 취재를 시작한 지 약 400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 하루에만 정확히 41번 텔레그램 대화방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의식적으로 세어본 횟수다. 이제 41번이 더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떠오른 잔상들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뇌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다. 어쩌다 가해자들의 저급한 성희롱과 여성 혐오 대화가 떠오르면 여전히 불쾌하다.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 구석구석을 씻어내고 싶다. 그 수많은 가해 영상들과 대화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엠번방이 공론화되면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세요. 그때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3월 넷째 주에는 일주일 내내 인터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 먹을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도 없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크고 작은 언론사를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또 다른 인터뷰 장소로 이동할 때도 쉴 틈이 없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내고 자료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했다. 처음엔 열정만 가득 차 있었다. 행여나 기자들의 관심이 꺼질세라 우리가 나서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하느라 바빴다. 새벽부터 밤까지 인터뷰를 하는 생활이 계속되니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다. 먹을거리를 그토록 좋아하는데도 점차 입맛이 사라졌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진이 빠져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사건을 취재하던 몇 달간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도 기쁘기는커녕 서럽고 억울했다.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났다. 동시에 내가 그동안 제대로 나서지 못해서 피해를 키운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가족들이 안위를 걱정할까봐 씩씩한 척 했지만 실은 나도 가해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쩌나 무서웠다. 이분들이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과 고통들, 이 두 분의 힘겨움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너무 소시민적이지 않은가? 내 삶은 어디에 쏟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이 추적단 불꽃은 다크웹을 비롯해서 여러 디지털 성범죄를 지금도 추적하고 계세요.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적과 관련해서 후원을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후원을 하고 1756번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원이 끝나긴 했지만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서 혹시 다음에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꼭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더 깊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이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 두 질문에 생각이 깊어지신다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